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6월 10일) 맑음.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6월 10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저희가 이순신 일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일기처럼 짧은 일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92년 6월 10일 맑음. 한자로는 청이라는 글자 한자인데요. 그리고 이 일기를 쓴 이후에 8월 23일까지 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70일 동안의 일기가 지금 안 쓰셨든지 아니면 빠졌든지 했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아마 급박한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일기를 못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출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출정을 했던 그 시기 다음에 이날 일기 6월 10일 일기 이후에 6월 16일에 당항포 해전이 있었고요. 6월 17일에 율포 해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7월 초에서 7월 8일부터 한산도 대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앙골포 해전이 있었고요. 이렇게 6, 7월 사이에 굉장히 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싸움을 한 과정에서 아마 급박했고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 일기까지 챙겨 쓰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순신 일기에서 잠깐 빠져나와서요. 최근에 나온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2026년 3월 13일에 초판 1세를 발행한 돌베개 출판사가 발행했고요. 지은이는 양성민입니다. 책 제목은 인생여전, 육체노동과 글쓰기로 바라본 삶과 세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민혁이 부릅니다. 나의 모든 밤을 줄게. 사랑이란 두 글자가 깊어지는 밤,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 너, 가끔 나도 모르겠어 감히 어떻게 널 사랑해도 되는지 말야. 가까워진 우리 사이 채운 밤 공기, 그 속에 너와 단둘이서 사랑하고파. 전해지는 너의 온기 내 맘을 감싸며 영원토록 너의 곁에 머물고 싶어. 기억해줄래? 떨리는 이 순간 온도, 맞잡은 손등 사이로 부는 바람도
피는 설레임 어제보다 더 가까이서 마주하고파 기울어지는 어깨 위에 내려앉은 널 영원토록 나의 품에 가득 채울래 기억해줄래 떨리는 이 순간 온도 맞잡은 손등 사이로 부는 바람도 기억해줄래 좋아해 말 못했었던 내 마음도 너에게 나의 모든 밤을 줄게 사뭇 짙어진 별빛 아래 우리 둘 눈부신 너라는 꿈을 비출게 약속해줄게 떨리는 이 순간 온도 맞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걸을게 바라봐줄래 사랑해 이렇게 네번 전해볼게 너에게 나의 모든 맘을 줄게 네, 이번에는 인생여전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의 표지는 인생여전, 양성민 지음, 육체노동과 글쓰기로 바라본 삶과 세상, 돌베개입니다. 이 책 뒷표지에 보면 한승태 작가와 장일호 기자가 쓴 짤막한 코멘트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힘과 유머가 가득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책의 매력을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나 역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동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내가 종종 머뭇대고 주저앉았던 바로 그 지점에서 작가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유쾌하고 명쾌하게 짚어낸다. 내가 저걸 썼어야 하는 건데 하고 속이 쓰렸던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한승태 작가. 양성민은 정직하게 절망하면서도 냉소하지 않는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여전한 일상에서 행복, 꿈, 낭만 같은 단어를 기어코 찾아내는 이 압도적인 재능에는 쾌감이 있다. 애두르지 않고 직진하는 이야기의 마디마다 명랑함이 깃들어 있다. 그 사이로 자꾸만 끼어드는 희망을 당신도 알아채 주었으면 좋겠다. 장일호 기자. 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전체가 254쪽, 255쪽으로 되어 있네요. 255쪽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134쪽에 있는 떼인 돈 받아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떼인 돈 받아내기. 택배 영업소에서 퇴사하던 날 소장님은 딱히 붙잡지도 퇴사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으셨다. 그도 그럴만하다. 그 사이에 3명이 일하러 왔다가 나가지 않았나. 굳이 말 안 해도 서로를 알고 있다.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라고 하셨고 나 역시 계속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영업소장님은 좋은 분이셨다. 다사다난한 반년 남짓의 택배기사 생활은 이렇게 정리되었다. 다음엔 사는 곳 인근 제조업 공단에 일하러 갈 계획이었다. 남은 월급은 다음 달 월급날에 들어왔다. 근데 30만 원이 빈다. 다시 계산해 보아도 마찬가지. 월급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서 더 계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소장님 잘 지내시고요? 인사를 나누었다. 여기까진 분위기가 좋았다.
30만 원이 모자라다. 어째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거 지난번에 자동차 사고 낸 거 보험료 할증분 뺀 것이라고 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따졌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거듭 확인까지 한 것이 교통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택배기사로 일하다 보면 사고는 다반사이고 모두 보험 처리되니 그건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을 분명히 들었다. 소장께 구구절절 설명했다. 처음에 어쨌고 저쨌고 하지만 소장은 뜻을 굽힐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다. 야, 네가 받은 차가 BMW인데 그건 너무하잖아. 60층 럭셔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BMW 한 대를 살짝 정말 슬쩍 닿은 적이 있었다. 부딪히거나 받았다는 표현은 정말 억울하다. 살짝 닿은 것이다. 하필 신형이었다. 임시 번호판을 붙인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새 차. 그 차 보상을 하려니 보험금이 확 뛰어버린 것이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자동차 보상 체계에 나는 좀 의문이 있다. 왜 수억 원짜리 차와 사고가 나면 수억 원에 다 물어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살짝 긁히는 사고를 내도 수천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내 중고차 값은 시세 150만 원. 상대가 내 차를 들이받아도 내가 낼 돈이 더 많다. 이게 뭔가? 도대체 없는 사람들은 도로에 어떻게 나서란 말이냐? 고급 외제차는 고급 외제도로를 만들어서 따로 다니던지 고급 외제차는 고급 외제 주차장에 귀하게 띄워놓으셔야지 왜 이놈 저놈 가난한 놈들이 다니는 길목 위에서 달리고 주차하고 그러느냐 이 말이다. 이건 무서워서 바깥 세상 나가겠나? 살짝 실수로 부딪히던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 이게 뭐냔 말이다. 하여튼 영업소장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냉랭하다. 사람 좋은 소장님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한때 노동상담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체불 임금을 요청하는 일이었다. 여러 번 하다 보니 기계적으로 입에 붙은 멘트가 있는데 그 말을 오랜만에 읊게 되었다. 아마도 내 목소리 톤 또한 사무적으로 달라졌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소장님, 이거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주셔야 하는 겁니다. 주변에 노무사나 법률사무소에 아시는 데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괜히 노동청 왔다 갔다 시간만 낭비하고 서로 마음 상하고 꼭 그러셔야겠습니까? 저도 그거 피곤하고 그냥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 회사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중 절반은 임금을 내어줬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네가 뭔데 나를 협박하느냐며 욕을 내뱉곤 했다. 소장님은 쉬운 길을 택하진 않으셨다. 코드슨 소리가 들렸다. 허허허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대로 막을 것을 말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직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사장님들이 꼭 되새겨야 할 말이다. 가끔 직원이 밉다고 임금을 체불하는 형식으로 장난하는 경우도 있다. 굳이 그러고 싶다면 평소에 월급 계산은 제대로 했는지, 우리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의 최저 근로조건을 안 지킨 것은 또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호구가 수첩을 꺼냈다. 6개월간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수첩이다. 노트북을 연다. 엑셀 파일. 출근과 퇴근 시간을 한 칸 한 칸 채워 넣는다. 총 근무 시간이 계산되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을 계산한다. 총 연장 근로 시간이 계산되었다. 그 다음 밤 10시를 넘어 근무한 시간을 계산한다. 총 야간 근로 시간이 계산되었다. 총 근무 시간과 연장 및 야간 할증 근무를 최저임금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지금까지 받은 월급의 합을 제한다. 대략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리고 주휴를 계산한다. 이리저리 합치니 180만 원 가량 된다. 한글 파일을 연다. 진정서. 한 줄 띄우고 진정인, 피진정인, 주소와 연락처, 진정 내용.
체불임금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호구는 핸드폰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찾는다. 노동부에서는 쓸 일이 없다. 그러나 영업소장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지만 확인을 해둔다. 차량 사고가 나면 어찌 됩니까? 물어보고 답하는 내용이다. 혹시나 해서 2번이나 묻고 답했다. 잘 녹음되어 있다. 회사는 직원의 실수로 손해본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임의로 임금에서 제하고 줄 수 없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중 전액을 지급하라라는 항목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영업소장이 손해를 본 금액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그건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고 월급은 일단 모두 주라고 명령할 것이다. 사용자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물론 이렇게 될 걸 미리 알고 녹음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다 녹음을 해두다니 참 부지런한 호구다. 노동조합 교육에서 꼭 강조하던 내용이 있었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라는 이야기나 합법적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근데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리 말했소라고 실토하는 관리자나 사장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관리자나 사장이 낌새가 이상할 때는 항상 녹음을 해둬야 한다. 한국에서 나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제3자끼리의 이야기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나에게 불법적인 발언을 할 것 같으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대화를 녹음하시라고 늘 교육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 아직도 이 땅에서 노동조합은 불온한 테러리스트 집단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대놓고 부정하는 관리자와 사장이 투수룩했다. 조합원들에게 항상 강조한다. 이거요 평소에 안 써보다가 급하게 녹음하려면 긴장해서 실수하거나 상대방이 눈치채거든요. 평소에 친구 가족이랑 통화할 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 녹취의 생활화. 자, 따라 외쳐보세요. 녹취의 생활화. 그러나 상대방이 녹음을 분명히 거절하는데도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녹음하는 경우, 녹음한 음성을 아무렇게나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 자기 방어와 관계없는 상대방의 내밀한 사생활을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등은 위법일 수 있다. 상식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하자. 노동청 근로감독과 사무실 문을 들어서니 근로감독관과 영업소장이 앉아 있었다. 역시나 살짝 짜증이 났지만 뭐 예상한 일이었고 크게 상관없었다. 범죄 행위의 피해자와 피의자를 이리 처음부터 함께 앉혀놓고 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각자 조사를 하고 상호 간의 주장이 달라서 대질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일정한 합의나 화해에 동의해서 마주 앉아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동석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도 전에 무조건 동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화해를 종용하기 위해서였다. 법적인 내용을 준수하도록 사용자를 지도 감독하기보다는 피해 금액을 적절히 조절해서는 적당히 하부금을 지불토록 하고 신고를 취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조정과 합의를 많이 할수록 감독관은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그만큼 기관 내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되어버린 듯하다. 하지만 악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갈수록 희박하게 하게 되어버리고 사회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된다. 왜 노동부는 자신의
수사 권한을 이리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그저 노사간 조정기관으로만 남으려 하는 것일까? 그런저런 생각이 스친다. 자리에 앉았다. 근로감독관과 인사하고 영업소장과 인사를 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거 참 웃자다가 이래 됐게 되었네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다. 그건 진심이었다. 영업소장은 미리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내 맘대로 해보라던 자신감은 사라진 듯 보였다. 나도 근로감독관과 이런저런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진정서에 적힌 대로라는 말을 꼬박꼬박 붙여서 답을 해주었다. 가끔 진정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신고인을 불러서는 진정서에 이미 다 담은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는 근로감독관들이 있었다. 독수리 답법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서를 꾸미다 보면 내가 신고인인지 피신고인인지 월급을 떼인 사람인지 떼어먹은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래서 서류는 좀 읽어보고 조사에 임하라는 애들은 압박인 셈이다. 10여 분 정도 진성서에 다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하던 감독관은 본론을 꺼내었다. 요구하신 체불임금, 물론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만 180만 원이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체불임금과 처벌 모두를 다 원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느껴진다. 안쓰럽다. 어찌되었든 근로감독관의 역할이란 게 참 힘겨운 것 또한 사실이다. 바로 대답을 해주었다. 이야기를 돌려봐야 뭐하겠나. 돈 받으러 왔지 공무원 괴롭히려고 온 건 아니다. 받지 못한 월급 30만 원 그리고 여기 진정한다고 제가 오고 가는 경비에 일 못한 것 계산해서 10만 원 40만 원 주시면 취하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표정이 밝아졌다. 영업소장도 뭔가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다. 아마도 둘 사이의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가 보다. 영업소장도 어딘가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 문의해 보았겠지. 나도 원래 30만 원이면 취하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왠지 억울했다. 월급을 함부로 떼어먹으려 하다간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다. 상황은 정리된 분위기였다. 잠시 영업소장과 근로감독관 사이의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다. 소장은 사무실로 전화하더니 거기 양기사 계좌번호 있지 40만 원 빨리 입금해 라고 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내 마음이 편할까 순식간에 취하 요구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요구했다. 아무 말 안 하고 사인을 해주었다.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이게 뭐고 이게 뭔 짓이고 이래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그러던 와중에 근로감독관이 나를 앞에 두고는 영업소장에게 굳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다. 그래, 근로기준법 다 지키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뭔가 둘만의 대화가 즐거이 계속 이어진다. 시종일관 조용히 앉아있던 진정인 근로자가 스르르 일어나더니 발작을 시작한다. 감독관님, 방금 뭐라 했소?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근로감독관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목청을 높였고 영업소장님은 일어나 나를 말렸다. 감독관실의 모든 감독관과 민원인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기를 잠시 근로감독관의 사과를 받고 영업소장에게 40만 원 입금 받고 노동청을 빠져나왔다. 약국에 들러 우황청심을 한 병 마셨다. 아이고, 이게 뭐고 이게 뭔 짓이고 이래 살아야 하나?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란이 부릅니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난 아직까지 믿을 수 없어
내가 믿지 않고 있던 걸 잊으면 그만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모든 곳에 네가 있어서 그 와중에 걱정돼 밥을 먹는지 혹시 네 생각하는지 돌이킬 수는 없는지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금 난 엉망이 돼 죽을 만큼 미워지고 심지어 내 탓 같아도 내가 나를 미워하거나 기억에 아프지는 말자 사랑했던 마음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그때 우리 솔직했다면 할 말이 없다며 돌아선 것도 어쩌면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었나 봐. 이 와중에 붓게 되고 울었던지 요즘 뭘 좋아하는지 나는 왜 이러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금 난 엉망이 돼 죽을 만큼 미워지고 심지어 내 탓 같아도 내가 나를 미워하거나 기억에 아프지는 말자 사랑했던 마음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지만 아직 나는 아프고 두렵기만 해 시간이 지나 너의 세상에 모든 게 다 차가워도 여전히 펴있어줘 소중했던 추억 그 정도라도 날 기억해줘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더 이상 아프지 말자 사랑했던 마음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양성민 지음 인생여전 육체노동과 글쓰기로 바라본 삶과 세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144쪽입니다. 또 떼인 돈 받아내기. 울산의 대형 조선소였다. 하루는 반장 형님이 일하다 말고 퇴근을 하자고 한다. 이제 오전 10시인데 비라도 내리나? 하늘을 바라봐도 말짱하다. 좀 더운 날씨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명휴는 아닌 것 같다. 현장에 온 지 4주차. 이제야 환경에 좀 적응되고 작업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설마 벌써 현장을 옮기는 것인가? 물량팀 일당공이 회사를 옮겨 다니는 게 아무리 일상 다반사라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불안했다. 나는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상당한 기간을 쉬었기에 주머니 사정도 좀 좋지 못했다. 어서 통장에 잔고가 쌓여야 하는데 이거 왜 그러는 것인지. 야, 작업도구 다 넣어두고 다 나와라. 가자. 설명도 없다. 뭐야, 어딜 가자는 거야? 한편으로는 걱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짝 재미와 스릴도 느껴졌다. 지루한 일상에서 뭔가 옆길로 살짝 새어나가는 것이다. 대장이 하자는데 뭔 일 있겠냔 말이지.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작업장을 나와서 인근의 어느 음식점에 모였다. 그리고 그것에서 오늘의 작업 중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업 같은 것이었다. 하청업체에서 제공한 숙소가 문제였다. 배정받은 숙소는 회사에서 너무 멀고 낡은 곳이었다. 하청업체에서는 바로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가깝도록 진척이 없었다. 물량팀에게 숙소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다. 아무리 일도가 좋고 노임이 많아도 돌아가서 쉴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다.
잠자리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부족하면 생활이 매우 곤란하다. 반장 형님은 그래도 이 바닥에서 제법 일을 해본 분이라 나에게 이따위 숙소를 줄 수 있냐며 화가 난 상태였다.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 파업 같은 것을 감행한 것이었다. 야, 오늘은 일찍 나왔으니 막걸리나 한 잔 먹고 내일 하루 푹 쉬자. 이틀만 지나면 다 해결된다. 내 말 믿어라. 반장 형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반장 형님은 건설 배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간부라고 했다. 정유시설이나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하며 일이 없을 때는 조선소에서 일하기도 했다. 울산에는 반장처럼 건설업과 조선업을 오가며 일하는 배관공이 꽤 많았다. 비록 조선소 노동조합의 간부는 아니지만 이런 일의 경험이 많아 보였다. 주 4일 노동을 꿈꾸는 나 같은 논팡이야 이틀을 쉰다고 하니 그게 좋았다. 통장의 잔고가 좀 신경이 쓰였을 뿐. 하지만 이틀이면 된다고 하던 약속이 무색하게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출근하라는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처음 사흘 정도는 간만에 여유를 즐기느라 세상 행복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즐거움보다는 불안감이 컸다. 아, 이거 곤란한데, 이거 곤란해. 그렇게 불안하던 차에 무단 조퇴했던 사람들 모두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청업체의 사장이 집단 행동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나라님들이 즐겨 하시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아, 반장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답답하지만 뭐 어쩌랴. 우리 대장인데. 대장이 다른 곳에 또 일을 알아봐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보통 이러다가 한두 달 놀면서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팀이 흩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다. 마냥 안심이 되진 않았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연이어 생겼다. 해고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 일한 날짜만큼의 급료는 제대로 나와야 할 것이 아닌가? 월급날 통장을 보며 다시 또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하청회사 사장이 우리가 밉다고 임금을 최저 시급에 맞추어 계산해서 지급한 것이다. 일당으로 치면 5만 원 정도가 되었다. 아니,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 중에 일당 5만 원 받는 사람이 어딨나? 어이가 없었다. 당시 나의 일당은 14만 원이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아직 첫 달 월급도 들어온 바가 없으니 받기로 한 일당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하청 사장은 우리가 무척 괘씸했었나 보다. 아주 그냥 작정하고 괴롭힐 심산이었던 것 같다. 골치 아프게 됐다. 안타깝게도 내가 우리 반에서 근무일이 가장 많았고 떼인 금액도 가장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격증 시험을 본다며 최근 한동안 놀고 먹어 통장이 홀쭉했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최소 한 달은 걸릴 텐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반장 형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한마디 하셨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번에 해결해 줄 테니. 고맙기는 했지만 떼인 월급은 나도 해결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쪽 경험은 내가 좀 더 많을 것 같기도 했다. 아닙니다. 제가 월급 떼인 적이 제법 있어서 이런 거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장 형님은 내가 노동상담 같은 일을 한 바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일하면서 그런 걸 굳이 주위에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에헤이, 형님만 믿어라. 내가 바로 해결해 줄게. 반장 형님을 따라 다음날 어느 식당을 찾았다. 그곳에는 건설배관 노동조합의 간부 한 분이 앉아 있으셨다. 노동조합에서 어떤 도움을 주려나? 나는 그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었다. 그 노동조합은 건설업종의 노동조합으로 조선소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거나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진 않을 것 같았다. 딱히 사용자 측과의 협의나
협상 같은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방법이 아예 없진 않을 것이다. 우리 문제를 상급단체로 전달하고 상급단체에서 조선소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금속노동조합과 상의를 한 후 금속노동조합이 사측과 협의나 협상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당시 일하던 조선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규직 노동조합이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속 산별노동조합에서 징계를 받고 제명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아마도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진정하는 법률적인 절차를 안내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일 정도 아닐까 싶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 노동조합 간부께서 이리 물어보신다. 암흑의 노무사님 압니까? 네, 잘 모르는데요. 나랑 엄청 친해요. 내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울산에는 무료 노동 상담소가 있다고 한다. 그 상담소를 찾아가서 진정서 작성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또 다른 이름이 나온다. 암흑의 변호사님 압니까? 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나랑 엄청 친해요. 변호사까지 선임하지는 않아도 될 일인 것 같은데 아리송하다. 뭐 어쨌든 도움받을 만한 곳의 정보를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겠지.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 간부께서는 울산 지역에서 본인의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를 굳이 식사 시간 내내 설명하셨다. 어디 본부장과 얼마나 친한지, 어디 노조위원장과도 얼마나 막연한 사이인지, 어디 정당의 국회의원과도 소통하고 있으며 이곳 시의원, 저곳 구의원과도 격이 없이 지내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다. 식사하는 내내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이상가족 찾기 멘트가 계속되었고 더 이상 찾아볼 사람이 없을 무렵 헤어졌다. 뭐지 저 사람? 뭔가 30분 정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열심히 대화를 나눈 것 같긴 한데 아무 결론도 향후 대책도 조언도 없었다. 이건 뭘까? 이게 울산식 노동상담인가?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반장 형님의 태도였다. 저런 훌륭한 분과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썩 만족스러운 것일까?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품고 나보고 이렇게 말한다. 어째 안심이 좀 되지? 하, 뭐가 안심이 돼요. 저 아저씨 그냥 인맥 자랑만 늘어놓고 돌아갔는데 아 그러고 보니 밥만 한 끼 사고 갔네. 그건 고맙네. 아이고. 하지만 불만을 표시하기엔 반장님께 또 너무 모르진 일인 것 같다. 반장님께 고마운 목소리로 답해 주었다. 아, 네 형님.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시간 끌지 말고 노동부로 나서려고 했다.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면 처리 기간이 25일이다. 게다가 노동청에서는 한 번에서 2번 정도 처리 기한을 연기할 수도 있다. 근로감독관들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인지 항상 처리 기한 25일을 거의 다 채워서 정리하길 좋아했다. 사실 그 사이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일부러 기다리는 경향도 있었다. 제대로 월급이 나와도 그달 일한 임금을 다음 달 말에나 받게 되니 가뜩이나 생활고가 눈앞인데 다시 또 노동부에서 한 달을 기다리게 하면 어쩌나? 그러니 일찌감치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다른 일자리를 서둘러 찾아 나서는 것이 좋다. 가끔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보름만 기다려달라, 한 달만 기다려달라며 미루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보통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다리다가 시간만 허투루 보내는 사례들이 참 많다. 일단 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넣어놓고 보름이든 한 달이든 기다리면 된다. 돈을 받으면 바로 진정을 취하시키면 된다. 그렇지 않고 굳이 기다리다가 보름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석 달이 된다. 월급 생활자들을 그보다 더 지치게 만드는 일이 또 없다. 기다리면 안 된다. 일단 진정서를 넣어야 한다. 그런데 반장 형님이 전화를 주셨다. 이번엔 확실하다며 이분이 울산의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매우 유명한 분이시라고. 목소리에는 흥분감까지 묻어 있었다.
여기에 전화를 하면 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화번호를 하나 보내주셨다. 반장님이 미리 전화를 한번 해서 설명해 두었으니 나도 직접 전화를 넣어보라는 것이었다. 뭔 소리인지 아리송했지만 일단 해보았다. 뚜뚜 신호가 가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짧은 인사말을 나누고 전화한 경위에 설명했다. 잠시간의 대화 뒤에 아리송한 한마디가 들려온다. 동지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 싸우겠다면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면 함께 하겠다. 어떤 의미일까?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체불 임금 200만 원을 받는데 뭘 끝까지 싸우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디가 끝인가? 땅끝 마을 해남인가? 지구 끝인가? 은하계 끝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나의 이해력은 안드로메다로 향해 가고 있다. 이건 뭔 의미일까? 신생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운영자로서 어려움이야 많을 것이다. 그저 개인 민원만 해결하고 노동조합에는 등을 돌려버리는 이들이 워낙 많으니 일단 함께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활동을 벌여나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중대재해나 해고사건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쌓이고 넘쳤는데 고작 체불임금 사건에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는 끝까지 싸울 것이냐라는 질문에 어쨌든 답을 해줘야 했다. 아, 네, 선생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부터 한번 넣어보고 잘 안되면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의 노동조합 간부와 상담을 마치고 노동청에 나설 준비를 했다. 홀쭉해진 동장이 점점 걱정스러워졌다. 물론 좀 기다리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비록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청 회사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지 않나. 다만 확실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으니 애둘러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월급을 떼인 당사자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같은 숙소에는 나이 60을 코앞에 두신 큰형님 두 분이 있으셨다.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여러 사정이 있어 늦은 나이에 조선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셨다. 금액은 나보다 적었지만 마찬가지로 월급을 떼이고 곤란해하고 있었다. 나보다도 여러 급한 사정이 많은 분들이셨다. 가끔 함께 막걸리라도 한잔 하는 저녁이면 늘 나보고 부지런히 벌어서 단디 모아두라고 신신당부를 하곤 하셨다. 내가 그리 없어 보이나? 내가 그렇게 논팽이로 보였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무안하곤 했다. 그래, 사람들이 걱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잘 새겨 듣고 나도 좀 모아두자고 생각은 했지만 솔직히 지금까지도 뭔가 잘 모아지진 않았다. 아무래도 논팽이가 맞긴 맞는 것 같다. 두 분께 숙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같이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라도 놓고 오자고 설득했다. 두 분은 다 흔쾌히 동의하셨다. 내 차에 같이 타고 노동청을 향해 출발했다. 노동청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주는 민원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3명의 이름을 쓰고 체불 임금 금액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형님 두 분은 노동청에 처음 와본다고 했다. 월급 처음 떼이셨습니까? 라고 놀라워서 물으니 뭔 소리냐며 떼인 적이 수두룩하다라고 답하신다. 수두룩하게 월급을 떼어도 사장에게 전화 걸어서 내놓으라고 사정할 뿐 이렇게 관청에 와서 고발하는 건 처음이라는 것이다. 아고고. 대한민국의 행정 공권력이란 것은 재수없게 걸려들지 않도록 잘 피해가야 할 대상이지 나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분들에게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말이다.
진정을 접수하고 노동청에서 나오는 길. 처리 기한 25일을 한참 더 넘길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아서 일당을 얼마로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닌가. 회사에서 모르쇠로 버티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다. 아, 이거 참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10여 년간 조선 수주액 세계 1위를 계속 차지했다는 곳에서 근로계약서 한 장을 안 써서 곤란한 처지라니 이게 뭐가 세계 1위냔 말이다. 빌어먹을 차트 선진국 같으니. 큰형님 두 분께 말했다. 형님, 여기 옆 경찰서에 같이 들렀다 가입시다. 경찰서는 와. 집회 신고를 넣어보려고요. 집회? 대모마리가 누가 하는데? 우리 3명이요? 우리 3명? 네, 할지 안 할지는 오늘 밤에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고요. 일단 신고라도 넣어두면 사장이 좀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길게 하진 않았다. 일단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잔뜩 긴장한 두 형님에게는 차에서 기다리시라고 말한 뒤 나 혼자 경찰서로 걸어 들어갔다. 노동청에서 한 장 복사해 온 진정서 사본도 챙겼다.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갔다. 집회는 신고 업무이고 신고 업무는 민원실에서 담당한다. 민원실에서는 신고서를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전달하면 될 일인데 이상하게도 모든 경찰서에서는 집회 신고를 굳이 정보과로 가서 하라고 안내를 한다. 민원실 업무가 바쁘고 요즘 집회 신고 중복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으니 이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특정 부서에서 맡아 전담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보과로 가라 하는 진짜 이유는 집회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캐내기 위함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정보과에 가면 쓸데없이 장시간 앉혀놓고는 불필요한 정보를 계속 물어본다. 주최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 참가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 집회의 진짜 이유, 집회를 지속할 기간, 그러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취조를 시도하는 것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민원인의 민원 제기를 가장 신속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원 서류의 방식에 벗어난 과도한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접수된 양식에 맞지 않으면 보완하거나 반려하면 될 일이지 과다하게 많은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임의로 집회 내용에 대해 검열하려는 것 또한 불법이다. 무엇보다도 집회는 신고 대상이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민원실에서는 역시나 본관 3층 정보계 사무실로 가보라고 한다. 3층이라니 멀기도 하다. 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받지 않느냐고 따져야겠지만 군말 없이 3층 정보계로 간다. 문을 열고 집회 신고를 내려왔다 하니 한 명이 일어선다. 민원인용으로 마련해둔 둥근 테이블에 앉아 집회 신고서를 작성했다. 집회의 개최자와 연락 책임자에는 내 이름을 썼다. 집회 참가자는 10명, 집회 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 집회 기간은 한 달, 질서 유지인으로 큰형님 두 분의 이름을 올렸다. 집회 장소는 공공중공업 정문 앞. 대회 명칭은 일당 5만원 지급하는 공공중공업과 악질 협력업체 세모 기업 규탄 대회였다. 집회 신고를 작성하고 있으니 담당자 두머니 둥근 테이블에 슬며시 앉았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친절하다. 커피 한잔 먹이고는 별 쓸데없는 질문을 해대겠지. 예전 같으면 집회 신고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따지며 서류에 문제 없으면 빨리 신고 확인증이나 끊어주쇼 라고 말하겠지만 오늘은 차근차근 집회의 경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심지어 신고서 작성에 불필요한 첨부 서류로 노동청 진정서 4번까지 보여주었다. 한부 복사해도 되겠냐 해서 그러라고 했다. 원청기업에 당신네 하청기업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데 조치를 좀 하시라 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이 집회의 목적이다. 경찰이 집회 신고가 되었다고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저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원청기업에 냉큼 알릴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오늘은 따지지 않기로 한다. 이 집회에 대한 소문이 원청에 빠르게 알려지면 우리야 그저 고마운 일 아닌가. 신고를 마쳤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차에서 기다리던 형님 두 분은 주차장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셨다. 뭔가 수심이 얼굴에 가득하다. 모시고 숙소로 돌아왔다. 해고되는 탓에 회사 숙소를 내줘야 했고 마련한 임시 거처는 이전 숙소보다도 형편이 없었다. 산 넘어 산이었다. 이거 참. 저녁 무렵 전화가 왔다.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돈을 넣어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돈을 넣었으니 확인하라라는 전화였다. 나와 두 형님뿐 아니라 임금을 떼인 모두에게 다 들어갔다고 한다. 헐, 이렇게 빨리? 그리고 집회 신고를 어서 취소해달라고 한다. 걱정한 것보다 빨리 끝났다. 형님들이 웃으며 서로 저녁은 내가 사마 하셨다. 잘 해결되어 좋긴 하지만 역시나 씁쓸하다. 뭐가 잘 해결된 것인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은 당연히 받는데 왜 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이게 뭔가? 조선소의 절반 아니 3분의 2 이상이 하청노동 또는 비정규직 노동으로 굴러갔다. 법적으로 따지면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한 파견 근로라는 것인데 수십 년간 굳어져 그냥 상식이 되어버린 불법한 관행이다. 조선소 원청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해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자신들도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것이 사실은 불법한 도급 계약이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법 시스템이 대기업을 위해 오늘도 굳건히 든든히 버텨주고 있지만 부정한 사법 커넥션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사필 규정.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세상이 영원할 순 없다. 어쨌든 오늘도 대형 조선소 안에는 100여 개의 사내 하청업체가 있다. 불법한 도급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자신의 소속 노동자들이 집단적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은 원청과의 재계약에 큰 어려움을 기를 수 있다. 아마도 이 집회 신고는 그걸 건드린 것이리라. 갑질들 함부로 하지 마시라. 당신도 어디선가에서는 의리지 않나.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6월 10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서출판 돌베개가 2026년 3월에 발행한 책 인생여전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떼인 돈 받아내기 그리고 또 떼인 돈 받아내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6월 10일 말금.